문제 3번에 보시면 건축공사 시에 단계별 공기지연 발생 원인하고 방지 대책에 대해 쓰시오. 공기지연 단계. 중요한 거는 이제 별이라는 문제는 매번 나온댔죠. 요 별이라는 단어. 별. 그죠? 이 별이 나왔을 때 별을 어떻게 구분해 주냐가 핵심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었죠. 이거. 발주 시, 설계 시, 시공 시. 이거는 이미 이야기 다 드렸던 내용입니다. 요거. 이 단계가 특이하게 나눠지는 단계가 딱 총론에서만 이게 존재를 해요. 총론이 나오면 이 단계에 대해서 긴장을 해야 돼요. 단계, 뭐 리스크 단계라든지 CM의 단계라든지 CM의 단계는 뭐 소님들 다 외우고 있죠. 기본적으로. CM의 5단계는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 뭐 이런 단계를 어떻게 나누냐는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단계만 나눌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 원인은 그냥 지어내시면 돼요. 그냥 거기 맞춰서 지어내시면 돼요. 발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어내면 되고 설계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어내면 되고 시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어내면 이 원인은 3장이 아니라 10장이라도 채워나갈 수 있어요. 요거는. 근데 제일 이 점수의 관건을 일으키는 거는 딱 3개입니다. 발주, 설계, 시공, 즉 단계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점수는 결정나버립니다. 소님들 점수는. 그러니까 이 단계 나누는 거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대책 보시면 역시 대책도 3가지를 나눠서 나갔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건데 단계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원인하고 대책이 나왔어요. 원인과 대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끊어주냐의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끊어줄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이 별을 가지고 2개를 묶어서 갔을 수도 있고 별 원인하고 대책으로 끊어서 갈 수 있어요. 별 원인과 대책을 끊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원래라면 이 문제들은 전부 다 이걸 묶어서 가야 됩니다. 묶어서. 이렇게 됐을 때. 다 묶어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자별 원인과 대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럼 이 하자에 대한 원인과 대책 나와야 되고 저 하자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같이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답이. 무슨 말인지 그냥 한 개를 묻는 거예요. 이 한 개를 묻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러면 지금 여기 적힌 것처럼 원인과 대책을 끊어서 쓰면 이게 틀린 것인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 자체는 아니죠. 그러나 좋은 점수 받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문제 4번에 흙막이 공법을 지지 방식으로 분류해라. 지지 방식이 지금 보면 7가지 지지 방식으로 나눠놨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장판지나 뭐 이런 데서 외울 때는 뭡니까? 3가지밖에 없죠. 자보. 그죠? 근데 생각해야 될 게,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그렇게 짧게 끊어지는 것들은 시험 문제 잘 안 됩니다. 뭔가 종류가 점수를 매길 수 있는 항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몇 개를 있습니까? 5개 이상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5개 이상 있다라는 생각으로 적으셔야 되고 만약에 자보 했었어도 거기서 세부적으로 분류가 또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럼 점수가 나올 수 있죠. 기본적으로 레이커 있고 스트러트 있고 PS빔 있고 IPS 있고 어스 앵커 있고 탑다운 있고 아이슬란드 벽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 나왔을 때 지지 방식의 분류, 지금 문제 잘 보세요. 지지 방식으로 분류하고 탑다운 공법으로 시공 계획 시의 검토 사항에 대해서 분류하시오. 왜 탑다운 넣었겠어요? 앞에 들어가니까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근데 우리가 아는 자보 안에는 탑다운이 없죠? 그럼 뭔가 이상하다 생각해야 돼요. 이거 보는 순간. 그죠? 그래서 위에 6번에 탑다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종류 안에. 이 7개 정도, 이거보다 더 많겠죠. 근데 7개 종류 안에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그 중에서 탑다운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그죠? 그래서 이거를 분류를 좀 할 수 있으신 분이 사실은, 점수를 잘 받았겠죠. 1번, 이거 첫 번째 거에서 5개 이상 적었는데 그 안에 탑다운이 들어갔다. 근데 탑다운이 빠졌다 이러면 점수도 내려가겠죠. 근데 탑다운을 적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점수 잘 나올 겁니다. 소입니다. 그 다음에 시공계획시 검토사항은 뭐 이거 다 썼겠죠. 그죠? 고심도로 흙파기를 하나 아니면 위로 올라가나 밑으로 깊이 내려가나 위로 깊이 올라가나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항상
조닝입니다. 항상 1번은 조닝입니다. 그러니까 철골이나 초고층 나오면 시공시 유상 1번이 뭡니까? 항상 조닝입니다. 계획 나오면 무조건 조닝이에요. 조닝. 조닝 빠졌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죠? 그거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2번, 3번, 4번, 5번, 6번 이게 시험 문제의 정확한 답이죠. 이 6개가 사실은 정확한 답입니다. 그래서 요거 적을 수 있었어야 됐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6페이지 보시면 경량기포 콘크리트의 종류입니다. 그죠? 그 밑에 보시면 종류 보세요. 종류가 있는데 보통 경량 콘크리트 있고, 그 다음에 기포 콘크리트 있고, 다공질 콘크리트 있고, 토파 콘크리트 있고, 신도 콘크리트 있다. 선정시 고려상, 균등성, 재료 분리. 이게 틀렸죠? 그죠? 재료 분리, 이렇게 적으면 틀리는 거예요. 답이. 문제를 잘 보세요. 고려 사항이죠.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뭐가 있는가? 그러면 뭐겠습니까? 재료 분리 저하고 적어도 재료 분리 뭐 어떻게 한다는 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재료 분리 저항성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진 방법, 양생 방법, 조기 건조 방지하고 그 뭡니까? 골재의 합수율이라고 흡수율이겠죠. 흡수율, 그 다음에 흙과 물의 접촉 부위의 사용 유무 같은 것들 고려해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경량기포 콘크리트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이거는 뭐 사실은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단열재의 시공 부위에 따른 공법의 종류별 특징, 그죠? 그 다음에 단열재의 재질에 따른 분류. 이게 희한한 게, 그 시공 부위에 따른 공법의 특징은 내단열, 중단열, 외단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도 되고, 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천장, 벽, 바닥 이런 식으로 나가도 된다 했죠. 그죠? 왜? 여기서 그게 없기 때문에, 앞에 전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 공동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가 없죠. 이 앞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근데 만약에 앞에 공동주택 세대라고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 분류가. 방으로 끊어줘야 돼요. 섹터로 끊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방이 어떻다, 발코니가 어떻다,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없으면 소위들 마음대로 끊어도 점수는 다 나와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구질구질한 거죠. 웬만한 점수 다 주려고 소위들 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단열재의 재질에 따른, 원래 단열재의 재질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적혀 있는 판형, 목표형, 현장 발표형이라는 거는 재질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뭡니까? 형태죠. 그죠? 형태에 따른 분류죠. 근데 원래 재질이라는 건 뭡니까? 뭐 우레탄이라든지 안면이라든지 이런 거죠.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이게 근거가 되는 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지금 현재 책에, 우리 책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요들을 적어 드렸는데 이 문제를 보면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질이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안면이냐, 우레탄이냐, 성면도 단열재는 맞죠. 뭐 성면이냐, 뭐 이런 것들로 나가야 되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적는 게 맞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번에 보시면 건설 현장의 세륜 시설 및 가설 울타리 설치 기준. 이거는 예전 문제 그대로 복사해서 붙은 겁니다. 똑같기 때문에 한자도 안 틀려요. 자수까지 똑같아요. 아래 위가. 그죠? 이런 문제는 사실은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런 문제 내는 거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인간적으로 진짜 이런 거 내면 안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높이 1.8m에 어디가 빈노? 방금 너무 6쪽, 7쪽, 7번, 여기 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있고 세륜기 설치 시설 있죠. 요런 것들 그냥 이거 외우지 마세요. 나오면 쓰지 마세요. 요런 거 나오면 쓰지 마세요. 그냥 이게 못 외워요. 이거 또 나오겠습니까? 저는 또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이게 나오든 말든 이거 안 나옵니다. 내면 안 돼요. 이거는 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거 낸 사람이 이거 진짜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문제 내면 안 돼요. 저는 나중에 기술사 시험 문제 혹시나 저는 이제 인생에서 기술사 시험 문제 내는 거 끝났죠. 낼 수가 없죠. 저는 학원 여기 하고 있으니까 학원에 관련되면 이런 거 못 내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만약에 출제위원 되시면 이런 거 내지 마세요. 내 같은 사람 욕합니다. 아시겠죠? 절대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참 웃긴 거예요. 이런 거는.
문제 2번 보시면 철골공사의 베이스 플레이트 설치 방법. 그죠? 자, 2번으로 앵커볼트 매입 공법 자는데 뭐 그런 거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베이스 플레이트의 설치 방법 보시면 고름마 루타르라든지 부분 그라우팅이라든지 전면 그라우팅 공법. 그죠? 그래서 베이스 플레이트를 어떻게 고정시키냐에 대한 방법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죠? 여기에 더 붙여서 그런 거 적어줬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베이스 플레이트 자체의 설치 방법 중에서도 이렇게 오차 보정하는 방법들 있죠. 그런 것들 적어줄 수 있었으면 더더욱 좋은 답이 됐다. 그러니까 대제목 4번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거 오차 보정 방법 같은 거 넣어줬으면 이 시공시 유의사항보다, 그죠? 시공시 유의사항이란 이 제목을 지워버리고, 아시겠습니까? 베이스 플레이트의 오차 발생 시 보정 방법이라는 뭐 이런 제목이 들어가는 게 사실 점수 받기는 더 좋죠. 여기서는. 그죠? 그리고 2번도 왜 2번 앞에 베이스 플레이트의 앵커 볼트 매입 공법이라고 적었겠습니까? 그죠? 그냥 앵커 볼트 매입 공법이라 적으면 되는데 왜 워드 더 쳐가지고 베이스 플레이트라는 단어를 넣었을까요? 어떻게든 문제와 연관성 있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밑에 것들 읽어보시면 되고, 한번 요 베이스 플레이트 설치 방법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거. 자, 문제 3번에 보시면 콘크리트의 중성화의 영향, 진행 과정,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미 대제목 3개를 제시했죠. 맞습니까? 엑스트라 생각 안 해도 되죠. 그죠? 그럼 영향이 있고, 균열 발생한다, 열화 발생한다, 구조체의 내구성이 저하된다. 이렇게 적으면 몇 점이다? 이렇게 적으면 몇 점이겠습니까? 잘 좀, 이게 3개 물었죠. 그럼 한 개 물은 다음 챕터당 7점씩 잡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3개 딸랑 적었다. 그럼 몇 점 나온다? 잘 나오면 4점이에요. 잘 나왔을 때. 보통 이렇게 3개 적으면 몇 점 줍니까? 3점 받으면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그죠? 항목이 굉장히 작다라는 거예요. 그죠? 균열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바깥으로 빼낼 수 있어야 되겠죠. 중성화의 진행 과정. 중성화의 진행 과정은 뭘 적어주면 됩니까? 중성화 진행 과정은 그 화학식 적어주면 되죠. 이번에 화학식. 그죠? 화학식을 풀어서 적어야 되겠죠. 그죠? 그거를 적을 수 있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측정 방법. 페놀프탈레인 방부식이 있고 시차열 중량 분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 그 시차열 중량 분석법이라는 거는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거 한번 읽어봐 두세요. 이거 말고도 뭐가 있습니까? 가스 집어넣는 방법도 있죠. 그죠? 가스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그 측정 방법이라는 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측정 방법이라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니고 한 개 유일하게 생각나는 거죠. 그냥 하나밖에 없죠. 생각나는 거는 페놀프탈레인이죠. 그 외밖에 없죠. 그걸로 물었을까라는 거야. 그걸 물었을까? 그죠? 그걸 물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중성화 측정 방법은 전체가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은, 여긴 지금 2가지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물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사후 조치 방안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다음에 선생님들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아이템으로 구사돼가 있죠. 그죠? 묻지도 않았는데 아이템으로 썼죠, 내가. 그죠?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묻는 말에만 아이템 쓰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요거 한번 봐놓으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조치 방안. 지금 만약에 중성화에 대해서 한 번 더 묻는다라면 요 내용밖에 없어요. 사후 조치 방안밖에 물을 게 없다는. 한번 읽어라도 봐두시면 나중에 혹시 시험에 나오면 하도 요새 못 믿을 게 시험이 돼가지고 자꾸 저번에 냈던 거 내고 또 내고 하니까 승질이 나요. 이 시험 문제 보고 있으면. 자, 문제 4번. 수목의 자재 검수 시 고려사항. 그죠? 이 수목의 종류. 이거 어디서 이 자료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수목의 종류, 검수 요령 이거 어디서 가져왔을 것 같습니까? 이 자료 찾기도 어려웠어요, 이거. 조경기술사 책도 뒤져봤어요. 없어요. 이게. 있기는 있는데, 원체 조경기술사 친 사람이 작아가지고, 답도 엄청 이상하게 간단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고문화재 고목 있죠? 거기 보면 이게 있어요, 이게. 거기에. 문제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말도 어렵고, 여기에.
한자어도 엄청 많고, 수목 자재 검수 시의 고려사항은 자재 반입할 때는 수종하고 품질 규격이고, 그 동그라미 치시고, 그죠? 수종, 품질, 규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설계도서 준수 여부. 설계도서의 준수 여부는 뭐겠습니까? 이 자리에 높이 몇 미터짜리에 이 흉고가 얼마짜리 심을 하면 그거 맞는지 그 재는 겁니다. 그 검수할 때. 그 다음에 사전 검수 실시한다. 사전 검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배지에서 하는 그 첫 번째 줄에 보면 사전 검수가 있고 현장 검수가 있죠. 그죠? 근데 재배지에서 하는 사전 검수는 생략이 가능하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굴치 및 운반 상태. 굴치는 뭡니까? 굴착해서 취하는 거죠. 그죠? 굴착해서. 근데 이 굴치가 잘못됐다라는 말은 뭡니까? 뿌리를 상하게 했다든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장기간 밖에 내놓으면 뿌리가 마르죠. 그럼 죽는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굴치 및 운반 상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간의 모양. 주간이 뭡니까? 주간의 모양이라는 게. 주간이 뭡니까? 줄기 모양입니다. 줄기 모양. 그죠? 이거는, 여기서 답이 간단하죠. 감독자가 눈 보고 괜찮다면 오케이요. 이 조경은 희한하게 전부 다 이 시방서를 전체를 다 읽어봤는데 감독자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경기술사가 좋은가 봐요. 이 뭐 감독자의 육안으로 전부 다 눈으로 다 판단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나무가 지 마음 똑바로 안 자라니까 항상. 지 마음대로 자니까 저거 잘생겼다면 그냥 잘생긴 게 되는 거예요. 좋더라고요. 나중에 조경기술사 따세요. 괜찮은 것 같더라고. 옥술 읽어보니까 이거 매력이 있던데. 그 다음에 가지의 모양하고 수관의 모양. 수관은 뭡니까? 수관. 나무 전체의 모양입니다. 바깥에서 봤을 때 전체의 모양. 그걸 수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목의 종류는 아까 메뉴에 보면 수목의 종류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교목, 관목, 지피류, 덩쿨류입니다. 이거 사실은 대제목의 구성이 틀렸죠. 이렇게 잡는 것보다 어떻게 잡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까? 개요 잡고 3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3번이 되는 게 사실은 더 자연스럽습니다. 종류를 깔아주고 그 밑에 종류의 검수 요령이 나와줘야 돼요.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원래. 근데 그냥 이건 일반적인 형태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5번. 옥상 정원을 위한 방수 방공 공법이 적용 시 시공 형태별 특징과 시공 환경에 따른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 3번 보세요. 3번, 대지목 3번 보시면 노출하고 비노출 공법으로 일반적으로 시공 형태를 나눕니다. 그래서 노출 공법에는 우레탄하고 FRP 방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염화 비밀 시트 방수가 주력이고, 그 다음에 비노출 공법에는 아스팔트하고 우레탄하고 방수, 방근, 시트 공법 요 세 가지로 나눠서 가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 밑에 쭉 적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 환경에 따른 유의사항대가 있죠. 그 시공 환경에 따른 유의사항이라는 거는 이렇게 적으면 사실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쭉 적혔습니다만은 이렇게 답은 틀렸습니다. 이 답은 구성이 틀렸어요. 시공 환경에 따른 유의사항이죠. 그럼 시공 환경이 어떨 때가 나와줘야 돼요. 어떨 때는 어떻게 유의해야 되고 어떨 때는 어떻게 유의해줘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건 시공 환경이라는 게 어떨 때가 있습니까? 노출일 때하고 비노출일 때로 나눠줘야 돼요. 노출로 갈 때하고 비노출로 갈 때로 나눠달라는 거예요. 근데 안 나눠놨죠. 이거 자체를.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답이 그렇게 좋은 답은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이걸 보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보고 이거를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 자체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에 건설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죠. 자, 리스크 관리라는 거는 리스크라는 애는 항상 삼형제를 데리고 다닌다 했죠. 리스크는 삼형제가 있다 했죠. 그게 누굽니까? 리스크의 형제들이 누굽니까? 지연이하고 누굽니까? 지연이하고 마찰이 되고 한다 했죠. 지연이하고 마찰이하고 또 누구 데리고 다닙니까? 크레임을 데리고 다녀요. 항상 이 세 삼형제를 데리고 다녀요. 항상. 이게 같이 움직여요. 답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유사해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항상 같이 공부해야 돼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안에 들어가면 크레임, 공기지연, 공기마찰은 항상 한 세트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 크레임의 분류대가 있고, 리스크의 분류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책 있고 그 다음에 결론 있죠. 이렇게 적으시면 요 지금 있는 대로 적으시면 점수 잘 안 나옵니다. 왜 잘 안 나오겠습니까? 왜 잘 안 나오겠습니까? 이 모범 답안대로 적으면 점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겠습니까? 네? 대제목 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개 물었죠. 지금 딱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물었죠. 그러면 리스크 관리 정의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굉장히 빠진 게 많죠. 대책 앞에 원인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처리 방안, 대책이라는 거 있고, 처리 방안이라는 거 있고, 리스크의 주체도 나올 수 있고, 뭐 엄청 많아요.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빠졌다라는 거예요. 한 개를 물었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내가 똑똑한 놈인가를 보여줘야 돼요. 이때는 다 무시합니다. 싹을 다 무시합니다. 우리가 무시하는 건 뭡니까? 원래 서술이라는 거는 묻는 말에 대해서 뭘 구사합니까? 아이템이라는 걸 구사해 주죠. 그죠? 질문에 대해서 나의 대답은 항상 아이템으로 구사해 줘야 되죠. 내 대답은 아이템으로 나오는데 한 개를 물었을 때는 나의 대답은 뭘로 나갑니까? 대제목으로 나가는 거예요. 대제목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개 이상 나가는 거예요. 그죠? 6개는 기본이고, 왜? 아이템도 5개 이상 잡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대제목이 적어도 우리가 3페이지 적는다 봤을 때 9개 정도 구사해줘야 돼요. 못해도 7에서 8개 정도는 나와줘야지만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요. 근데 이렇게 아이템을 많이 구사하고, 지금 이거 몇 줄 되겠어요, 이거? 쭉 적으면. 몇 줄 나올 것 같습니까? 장담하는데 4페이지 이상 나옵니다. 이거 적으면, 소연들이. 한 줄로 적는다면, 그냥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오로지 답에 대한 참고일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쓰면 어떻게 된다? 시험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 떨어져요. 점수 안 나와. 이렇게 써버리면. 그죠? 이렇게 쓰면 점수 안 나와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시험장 가서 이번 시험에 대제목 숫자가 이거보다 더 많이 적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해볼 만해요. 한번 해볼 만해요. 어? 자, 그 다음에 4교시 문제 1번은 목재 방부 처리입니다. 목재 방부 처리. 방부 처리 잘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 뭐, 이게 문제겠습니까? 그죠? 방부제 요구 성능. 그죠? 이 2번 대제목 어때요? 그냥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2번 대제목 어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답 자체는 틀린 거 알겠죠? 답 자체는 뭐가 틀렸습니까? 답 내용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뭐가 틀렸습니까? 이것도 아까 앞에 바로 앞전 문제랑 똑같죠? 한 개 물었죠? 방부 처리. 그죠? 방부 처리라고 해서 선생님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방부 처리법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보고 적으랬으면 나는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개요 적고, 방부 처리의 목적 적고, 방부 처리 절차 적고, 그죠? 방부 처리 공법 적고, 이런 식으로 쫙 적어 내려갔을 거예요. 왜? 하나 물었기 때문에. 하나 물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한 개 물었을 때는 어떻게 써라? 그죠? 하나를 물었기 때문에 딱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서술형 문제는 딱 쳐다봤을 때 제일 처음 봐야 될 게 몇 개 묻고 있는가를 쳐다봐야 돼요. 몇 개 묻고 있는가. 그죠? 그래서 제일 쓰기 어려운 게 뭐라고 했어요? 한 개 물을 때요, 사실은. 한 개 물을 때 더 쓰기 어렵습니다. 원체 대제목을 많이 구사해 줘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워요, 쓰기가. 근데 공부를 많이 안 한 상태로 가게 되면 한 개 물으면 쓰기 더 좋죠. 아무거나 쓰면 되니까. 그죠? 그때는 뭐 더 자연스럽죠. 이제 자유롭죠. 그때부터는. 자, 그 다음에 목재 방부 처리법은 선생님들 다 아는 겁니다. 도포, 주입, 침지, 표면, 생리 주입법. 그죠?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써주시면 되고. 문제 2번입니다. 거푸집 공사에서 사용하는 터널 폼의 종류하고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엄청 어렵죠. 정말 최고 난이도죠. 이걸 어떻게 세 장을 채우는가가. 그래서 선생님들 그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터널 폼 자체를 엄청 크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폼 자체만 디다 크게. 그럼 이제 이게 줄이 쭉 내려가죠. 밑으로. 그죠? 그게 떨어지다 봐야죠. 그렇게 썼으면. 그죠? 일단 종류는 모노쉘하고 트윈쉘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뭐 예전에 기출문제죠. 요거 자체가. 근데 밑에 내용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정말 짧죠. 내용도. 적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뭐 한 2장 반 정도로. 이걸 쓰려고 하면 뭐에 대해서 써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는 모노쉘의 특징, 트윈쉘의 특징으로 나눠서 썼는데 답 자체를 터널 폼의 종류 끊어야 되고 특성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그 특성은 뭐에 대해서 써야 되겠습니까? 벽체와 슬라브가 일체화된 거푸집의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쫙 적어 주셔야 돼요. 쫙 적어 주셔야 되겠죠. 그런 거 적을 수 있으면 일반적으로 2페이지 반 정도 채우는 데는 그래도 채울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상은 사실은 좀 무리가 있죠. 사실은. 그죠? 자, 문제 3번. 경량벽체 공사 중에 예시 블록의 물성하고 시공 순서별 특기 사항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 보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별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순서별이니까 순서를 내가 몇 개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 별이 다 끊어져야 되겠죠. 맞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몇 개를 잡았습니까? 12개 잡아놨죠. 이 문제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잡으면. 뭐가 틀렸습니까? 신기하죠? 모범 답안이라고 내줬는데 자꾸 틀렸다고 그러면 이야기하고. 그죠?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내용이 잘못된 건 없어요. 이 구성이 잘못됐을 뿐이지. 위에 보시면 시공 순서를 보세요. 대제목 3번에. 몇 개 잡았습니까? 6개 잡았죠. 그럼 밑에 별은 몇 개 나와야 돼요? 6개가 정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나눴기 때문에. 그럼 위에가 12개다. 그럼 밑에가 몇 개 되는 거예요? 12개가 돼야 정상이에요. 원래 답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 밑에 이렇게 나누는 거는 제대로 나눈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엑스트라가 틀렸든 안에 내용에 나누는 게 틀렸든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별 특기 사항입니다. 물성은 어쩔 수 없죠.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물성. 그냥 물성만 제대로 썼어도 웬만한 점수 다 나오죠. 이거. 그죠? 웬만한 점수 이상 나옵니다. 이 물성 쓸 수 있는 인간이 지구상에 이야기했지만 항상 이렇게 정확한 기준, 물성 이렇게 딱 물어버리면 그걸 쓸 수 있는 인간은 10명이면 10명이 아니죠. 100명이면 그 중에 5명 아닙니다. 그걸 쓸 수 있는 인간은 아예 못 씁니다. 전부 다 이거. 어떻게 써? 뭘 알고 써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밑에 것들 특기사항은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기출문제죠. 예전에도 그 ALC에 대해서 최근에 나왔을 때 용어로 한번 출제가 됐었죠. ALC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겠고 ALC가 어디였노? 10쪽, 11쪽. 문제 4번에 보면 데크 플레이트 슬래브의 균열 발생 요인하고 균열 억제 대책. 아까 이야기했었죠. 균열의 발생 요인이라는 거는 그 요인의 첫 번째 보세요. 처짐이라는 거 나오죠. 데크 플레이트에서 항상 나오는 그 균열이라고 하면 소님들 머릿속에 앞으로도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제일 먼저 처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조 수축이라든지 뭐 이딴 것들이 1번으로 나가면 좋은 점수 기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항상 그랬지만 이 문제의 대상이 누굽니까? 데크 플레이트죠. 그럼 데크 플레이트만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써야 돼요. 그게 뭐다? 가장 특징적인 게 뭐다? 처짐이라는 거예요. 처짐. 그 외에는 소님들 원하는 대로 다 쓰면 돼요. 다 쓰면 돼. 그 다음에 뭐 잉여수가 빠지게 뭐 이런 건 그냥 쓰면 되는 거고. 균열 억제 대책. 그죠? 균열 억제 대책은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뭐 해줘야 되겠어요? 처짐 방지해줘야 되겠죠. 어떻게든. 제일 중요한 원인이 처짐이라 했으니까 그 처짐에 대한 방지가 제일 먼저 들어가줘야 되겠죠. 와이어 메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처짐을 막아야 돼요. 그럼 처짐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한 경우 동발이 돼야 돼요.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 동발이라도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제일 중요한 것이 처짐이기 때문에. 그럼 처짐에 대한 대책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 답은 잘못된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처짐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쭉 나열해놨죠. 이거는 개나 소나 다 쓰는 거예요. 이 정도 답은 개나 소나 다 이렇게 쓰면 점수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처짐에 대한 내용을 써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부터 이걸 써주게 되면 점수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죠. 자, 그거 생각해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수 방법.
그 뭐 나와가 있고, 보수 방법에 대해서는 균열에 대해서 나와가 있는 거. 근데 보수 방법은 사실은, 보수는 이게 맞죠. 그죠? 0.3mm 이상 뭐 이런 거 보수를 한다 하죠. 근데 보통 그 균열이 생겼을 때 만약에 처짐에 의해서 되게 되면 보수라는 게 안 됩니다. 그때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보강의 개념으로 가져야 됩니다. 밑에 대줘야 돼요. 그죠? 보강의 개념 같이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5번에 부력을 받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아까 이야기했었죠. 부력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면, 그냥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하중의 방향이 뒤집힌다 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그 1번 문제점 있죠. 기초의 펀칭 전단 파괴가 일어납니다. 이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문제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다, 사실. 그 다음에 대응 방향을 락앵커를 설치한다. 마이크로 파일 설치한다. 그 다음에 자갈 체험으로 자중 증대한다. 충수 증강한다. 강제 배수 설치한다. 외부에 강제한다. 지하수의 내부 유입구 설치한다. 때가 있죠. 이 중에서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게서 지금 묻고 있는 거는 락앵커 수준이 아닌 거예요. 락앵커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게 구조물이 빠사지기 일부 직전인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펀칭 전단 막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펀칭 전단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거기다 락앵커로 이렇게 뚫는다? 맞아요. 뚫어야 돼요. 일단 왜? 락앵커를 신기 위해서가 아니고 물을 빼야 돼요. 빨리 물을 빼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5번, 6번, 7번이 제일 중요해요. 문제 자체에서 물에 대한 게 나와줘야 돼요. 물 빼는 게 나와줘야 돼요. 지금 락앵커고 마이크로고 뭐 이런 거 그건 하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 이거는 시공후기 때문에 그래요. 시공후기 때문에. 이 전제가 시공후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하주차장이라는 게 아니고 굴착시에라는 단어가 앞에 붙었다. 그럼 이야기가 또 달라져요. 여기서.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락앵커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때 락앵커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라는 거. 그죠? 지금 이 답은 기본 베이스가 되는 답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시공 중인 거예요. 기본 베이스가. 그래서 이거 자체가 문제가 옳지 않다라는 거죠. 6번에 PC의 복합화공법을 적용할 경우 시공시 의상. 그죠? 와, 이거 진짜 문제를 기가 막히게 냈어요. 이제 여기에서, 그죠? 더 나갈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복합화공법. 이때까지 복합화공법은 시험 문제 뭐 나왔습니까? 요소, 특징이었어요. 활성화 방안. 요 세 개였거든요. 근데 시공시 유의사항. 이건 이제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거든. 시공시 유의사항. 그럼 시공시 유의사항 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복합화공법은 합성의 개념이죠. 합성이라는 애는 항상 나와줘야 되는 단어가 쉐어 커넥터죠. 그죠? 즉, 연결제입니다. 전단 연결제들이 나와줘야 돼요. 왜 전단 연결제를 씁니까? 일체화 고동을 위해서. 일체화 고동을 위해서. 그런데 CFT 할 때, CFT 내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CFT 내부가. CFT가 복합화죠. 복합화 아닙니까? CFT가? 복합화 맞죠? 그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간 깨끗한 강간인가요, 안에? 아닙니다. 그 전단 연결제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거 같이 움직이라고. 따로 움직이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같이 움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면 합성법의 개념 아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12분의 BH 삼승, 그죠? 그 4배 차이 난다라고 했었죠. 기억납니까? 그게 합성법에서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합성법 하면 안 돼요. 그게 끊어질 것 같으면. 그래서 항상 일체화 고동이라는 게 항상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고 효과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시공시 고려사항 보면 뭐 공기 단축을 해야 된다, 너무 절감해야 된다, 안정성 확보해야 된다, 현장 관리를 합리화시켜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죠. 맞습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시공적인 관점에서 써내려가야 됩니다. 시공적인 관점에서. 그게 뭐다? 바로 일체화에 대한 것들. 그죠? 시공에서 고려해야 될 거는, 복합화공법에서 시공에서 고려해야 될 거는 첫 번째는 뭡니까? 일체화에 대한 겁니다. 바로 접합부의 일체화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양중입니다. 양중. 거기에 대해서 주의만 하시면 다른 문제점은 일어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을 봤는데 지금 이 모범 답안은 지금의 추세를 봐서는 다음 회차 시험에서 이게 나온다는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다라는 게 맞아요. 그거는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그 방부법처럼 그렇게 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양심이 없어도 그 정도는 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 방부법을 냈을까? 거의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옛날에 LOB 한번 나오고 그 다음 시험에 라이너 그 뭡니까? 갑자기 라이너 스케줄링 해가 나온 거. 둘 다 LOB죠.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영어가 다르니까. 착각할 수 있어요. 그 전공자가 아닐 거니까 이해하는데 이건 똑같잖아요. 목재 방부법이라는 단어가. 한글도 설마 이해는 못하지는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시험은 시험인 거고 이미 지나간 거고 여기에 대한 것들은 그죠? 여기 있는 대로 써도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써도 그죠? 제일 좋은 답안은 어떤 겁니까? 지금 소위원들이 있어서 제일 확실한 모범 답안은 뭡니까? 지금 시험장에서 소위원들이 썼던 그 답이 지금 현재는 소위원의 모범 답안입니다. 이 모범 답안이 채점장하고 관점이 다를 수도 있고 내 관점은 그렇게 썼지만 다를 수는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중요치 않다. 근데 중요한 건 답을 쓸 때는 주관이 있게 쓰셔야 돼요. 주관이 있어야 돼요. 자기 주관이 있게 쓰면 오답도 정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한 개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소위원들이 어렵다라고 많이 생각이 되면 그건 소위원들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 어렵습니다. 전국에 8할 이상은 다 어렵습니다. 8할 이상은 다 어려워요. 8할은 다 당황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다 당황합니다. 저런 문제 내주면 다 당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소위원들이 딱 한 가지 원칙은 똑같습니다. 그 문제가 가르치는 그 키워드는 많지 않아요. 한 개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걸 쓸 수 있는가라는 거. 그리고 얼마나 명사와 숫자를 화끈하게 써내려갔는가. 틀릴 거를 각오하고 써내려갈 수 있었는가. 라는 거에 합격의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읽는 대제목은 군들 얼마나. 이번 시험의 특징은 어느 시험과는 다르게 한 개를 묻는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를 묻는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보통 이런 문제가 아예 안 나오거나 나오면 한 개인데 이번 시험에 많이 물었죠. 이거는 뭐냐고 하면 문제 자체가 지금 이제 나가는 문제 어쩌면 이번 시험이 바로미터라고 봤을 때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용어고 서술이고 모든 문제를 보면 D로 가고 있어요. D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단계 큰 걸 묻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 우리가 어렵다라고 했던 것들은 너무나 세밀하게 물어봤어요. 한 개를. 근데 지금은 크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세요. 건축물의 작용은 하중. 엄청 크게 물어본 거예요. 목재의 방부법. 위에서 물어봤죠. 이거는 뭘 물어보냐면 문제의 형태가 전부 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세분화된 종류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명사라는 단어가 바로 종류를 묻고 있어요. 이 시험에서는 전부 다가.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넓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시험을 대비해서라도 넓게 크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크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볼 때는 사실 장판지 위주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크게 보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판지 다시 한 번 더 숙지해 주시고, 그죠? 지지 방식이나 이런 건 사실 다 있었죠. 그러나 묻는 거하고는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안에 있는 세부 항목을 적을 수 있었으면 적을 수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쉬워 보인다고 해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일수록 점수는 더 받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아마 속으로 잘 쳤다라고 생각하는 그죠? 오만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좀 쳤는데 이번에라는 생각. 그죠? 뜻대로 안 될 겁니다. 문제를 읽어봤을 때 문제가 저도 처음에 이 문제 봤을 때 그 총평 적는 거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쉽다라고 판단했어요. 제일 처음에 시험장에서 내가 딱 그 문제 소위원들이 친 문제 보고 왜 이게 뭐요 이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이런 거지 같은 걸 이렇게 내줘? 이렇게 쉬운 문제를. 근데 안 해요.
답을 만들어 보니까, 이걸 물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보다는 좀 멀다. 그게 어쩌면 소년들한테 더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더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시험은 이제 끝났어요. 이거는 먼저, 이제 시험은 다 끝났고, 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는 하셔야 됩니다. 복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복기 해보셔도 됩니다. 내 시험에 대해서. 근데 복기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내 서브노트에 정리를 하셔야 되고, 지금 선생님들이 이 상태는 서브노트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1400개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는 새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죠? 이번 문제로 인해서 책에서 정말 위치가 많이 바뀌는 문제들이 사실은 많이 생겼어요. 저 문제에 의해서. 그죠? 이 문제들이 큰 작용을 했어요. 얘가 사실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일단은 떨어졌다 생각하십시오. 시험에서 나는 떨어졌구나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붙으면 어차피 또 봐야 돼요, 공부를. 그러다가 붙으면 왜? 면접 봐야 하니까. 면접 공부 뭘로 합니까? 1차 했던 걸로 봐요. 그러니까 또 봐야 돼요. 어차피 해야 되는 공부예요. 어차피 붙을 때까지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죠. 그죠? 서브노트 저거 정리해서 서브노트 사이에 넣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적으려고 하지 말고 아까 이야기했죠. 저 안에 있는 내용 제가 제일 잘하는 말 중에 그거죠. 틀렸어요. 아시겠습니까? 저기서 필요한 내용들만 집어넣으셔야 돼요. 아까 비교표 넣으라면 넣으세요. 내용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저거를 그대로 뺏긴다? 구성이 틀렸기 때문에 제대로 쓰면 점수는 안 나온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은 집어넣으시고 내 서브노트에 추가할 것들을 추가하시고, 그죠? 나머지는 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이거를 드렸던 거는 이거 아까 하나씩 드렸죠. 이거 예상 문제라고, 저번 회차 예상 문제라고 선생님들 학원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이거 드렸을 거예요. 학원. 그죠? 우리 학원 오픈했을 때 그때 옆에 보면 5월 19일이라고 적혀있죠. 이걸 5월 19일 날 나눠드렸어요. 이 종이를. 근데 지금 칼라로 뽑아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 빨간 색깔들이 이렇게 칠해진 거 있죠. 그게 몇 문제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예요. 전체가. 12개죠. 12개. 그죠? 전체 우리가 시험에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몇 개입니까? 전체. 1교시 10개에 22개죠. 22개 중에 이게 몇 개입니까? 12개죠. 이거는 시험 문제가 거지같이 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 데이터로 뽑는 거죠. 데이터에서 뽑은 거에서 12개가 나온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기출문제 위주로 나온다는 50%가 넘어버렸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50%가 넘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걸 잘 뽑았다 이런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 또 드릴 거예요. 어차피 또 이제 시험 끝났잖아요. 내일부터 또 이거 또 뿌리기 시작합니다. 맞아. 우리 원래 미리 주잖아요. 원체 많은 걸 언제 일주일 만에 다 봐. 이거를 다 드려요. 크게 안 바뀌었겠죠. 그죠? 이 빨간색만 없어졌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예전 거를 지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기출문제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출문제에서. 아시겠습니까? 기출문제. 전체 문제에서 이걸 보여드릴까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적은 거 보이죠? 제가 이거 동그라미를 다 쳐놨는데 1교시에 3문제 빼고 1교시 3문제 빼고 다 기출문제 위주예요. 2교시 한 문제 빼고 다 나왔어요. 기출문제가. 그 2번 빼고 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2교시에. 그 기출문제 뒤져보면 다 답이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3교시 4번 빼고 다 나왔어요. 4번 빼고. 4교시 2번하고 6번은 좀 애매해서 6번도 안 나왔다 보고 2번, 6번 빼고 다 나왔어요. 시험 문제.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때까지 처음 나온 거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밖에. 전체 문제에서 7개 빼고 다 기출문제예요. 근데 저 예상 문제라고 준 거에 그러면 왜 3문제 빼고 다 적혀 있지 않느냐?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학원이 잡는 스펙트럼을 벗어난 문제예요. 이게 78년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를 누가 잡겠습니까? 지금 기출은 맞죠? 나왔으니까 누가 잡겠어요? 베이스 플레이트라는 단어가 78년도에 한 번 나왔어요. 내가 저보다 제가 77년생이거든요. 제가 1살 때 나왔던 거예요. 그거 어떻게 잡겠어요? 그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는 모든 스펙트럼을 다 벗어나요. 선생님 78년도에 나오는 문제 공부하겠습니까? 안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온 게 78년도인데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학원에서 제시하는 스펙트럼 내에서 잡게 되면 일반적으로 60% 이상은 다 잡혀요.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예상 문제라는 걸 먼저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선생님? 이 모범 답안을 하고 예상 문제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선생님들이 용어 서브가 됐다는 전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더 중점적으로 바라는 것이지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하면, 저것만 하면 60%밖에 못 잡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게 우리는 보통 40% 봅니다. 선생님의 역량을 40%로 봐요. 60% 중에 40%밖에 제대로 못 쓴다라고 봐요. 그럼 40% 쓰면 시험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서브노트 다 했을 때 전체 선생님이 가질 수 있는 역량이 70% 정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퀄리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서브노트 하셔야 돼요. 기본이에요. 서브노트 하는 거. 지금 서브노트 안 되신 선생님들이 선생님 안 됐죠? 그죠? 안 됐죠? 선생님도. 그죠? 각가지 핑계를 다 댑니다. 그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세상에 핑계 대면 끝이 없죠. 서브노트 안 되면 정리부터 하세요. 서브노트 정리부터 하세요. 빠르게 정리하세요. 지금이 이제 선생님들이 물론 2월 달에 다 붙어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에요. 언제까지가? 10월 말까지가. 선생님 시험 치는 동안 마지막 기회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돌아서면 발표해요. 시험 치고 돌아서면 발표. 그 다음에 또 하면 또 시험이에요. 발표하면 일주일 상관노래가 접수하라고 하죠. 그럼 한 달 뒤면 또 시험 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리할 시간이 심적으로 막 쫓겨가요. 직장 다니셔야 되잖아요. 근데 딱 지금밖에 없어요. 그죠? 딱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10월 말까지. 그 1400개를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예요. 마지막. 그거를 정리를 끝내시고 공부를 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욕심부려서 그냥 반에 욕심부리고 책에 욕심부리고 어떤 자료에 욕심부리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로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것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써라. 그것만 지켜주십시오. 그것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도 시험 친 거 아시죠? 이번에 시험 치러 갔죠? 나중에 시험 결과 나가 내보다 점수 안 나오면 제가 몇 시간 공부하고 시험 쳤는지 압니까? 이제 시간 단위로 공부했어요. 그죠? 정확하게 8시간 공부하고 시험장 갔어요. 8시간. 그죠? 8시간 공부해 나보다 점수가 안 나오면 여기서 한강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죠? 낙하를 준비하십시오. 진짜 쪽팔리는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어요. 저는 자신 있어요. 시험 자신 있게 치고 왔어요. 정말 자신 있게 치고 왔습니다. 하도 모르겠더라고. 정말 자신 있게 썼어요. 뭘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썼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법을 다 썼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끌어내었어요. 시험장에서. 정말 다 썼습니다. 4교시까지 해가지고. 빡빡하게 써냈습니다. 빡빡하게. 그래도 시간이 남아요. 시간이 남는다 이 꼴은 뭡니까? 시험 잘못 쳤다라는 이야기예요. 아, 너 시험 잘못 쳤구나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적을 게 없었으면 시간이 남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나보다 점수가 안 나온다. 한번 봅시다. 도대체 몇 점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그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모범 답안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